오늘 아침 일라디오. 모내기를 하늘 논에 물을 대고 나면 뭉친 흙덩어리를 부수고 부드러워진 흙을 논바닥에 평평하게 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걸 썰애질이라고 하죠. 썰애질을 잘 해야 비료와 흙이 골고루 섞이고 벼가 균등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옛날엔 썰애질에 의뢰 소의 힘을 빌렸지만 요즘엔 트랙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경운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썰애질이 끝난 논에는 이제 곧 모내기가 시작되겠죠. 어린 모를 심을 때의 소망대로 올가을 잘 자란 벼를 거둘 땐 그간의 근심이 모두 거치고 농부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5월 19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휴일인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마련된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힌트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립니다.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십니까,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학창시절에 배웠던 멘델의 유전 법칙 다들 기억하시죠? 오스트리아의 유전학자 멘델이 유전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에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번 주 새농퀴 정답인 이것입니다. 입 끝에 있는 덩굴손으로 지주를 감아 올라가면서 자라는 이것은 품종에 따라 먹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꼬투리째 먹을 수 있는 것은 연협종, 꼬투리 안에 콩만 먹을 수 있는 것을 경협종, 꼬투리와 콩을 모두 먹을 수 있는 것은 겸용종으로 구분합니다. 보통 한 꼬투리에는 5개에서 6개의 이것이 한 줄로 나란히 들어있죠. 이것의 빛깔이 예쁜 연두색이라 지역에 따라서는 연두콩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는데요. 연두와 이것의 발음도 많이 비슷하네요. 그렇지만 이번 주 정답은 연두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작두 아니고요, 자두도 아닙니다. 녹두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나라 밖에선 어떤 얘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농업 소식들을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연합에서는 2030년까지 유기농 재배 경작지 비율을 전체의 한 25%까지 늘릴 예정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에 유기농 생산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유럽연합 내 유기농업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23개 조치를 제안했고, 이 중에 2030년까지 유기농지 비율을 전체 경작지의 25%가 늘리는 계획도 포함시켰습니다.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이 유기농업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유기농 식품의 생산과 소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권고했고요. 이 행동계획 토대로 각 회원국들이 유기농지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그냥 25%까지 늘리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네, 찾는 맞습니다. 사람들도 많아져야 이게 균형 있게 좀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유럽연합 내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를 높여서 유기농법으로 유인 효과를 촉발하는 데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식당, 학교에서 유기농 식품의 사용을 증대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소비자가 유기농 식품을 접하는 기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한 수요, 신뢰가 높아지고 이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유기농 농지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구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품질의 유기농 식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각국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입장입니다. 네. 또 유기농업에 대한 연구 개발에 좀 더 적극적 투자를 해서 유기농법을 뒷받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의 날을 제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해서 유기농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계획도 같이 포함을 시켰고요.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유기농의 날을 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이제 정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기농업은 아무래도 일반 농업에 비해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기농 경작지가 갖는 다양한 이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주나 비료 쓰는 일반 농업 경작지보다 유기농지 같은 경우에는 생물 다양성이 30%나 높고요. 토지 복원력도 훨씬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일반 농가보다 소득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유기농사는 생산량이 많지 않긴 합니다만 자재 투입량이 적어서 운영비가 일반적인 농사보다 더 적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기농산물 가격은 일반 농산물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은 이익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생태계 회복은 농업계가 홀로 짊어져서는 안 되는 짐이라면서 이번 행동계획을 통해서 소비자와 시장 판도를 바꾸고 이걸 통해서 유럽 농민을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럽 전체 유기농지 비율은 8.5% 정도 되고요.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0.5에서 25%로 좀 나라마다 차이가 큽니다. 네. 자, 사람이 활동을 하면 이제 자연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네. 지난 20년 동안 보면 프랑스 국토 정도의 면적의 산림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이 지난 10일 날 위성사진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인공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회복된 산림의 크기가 프랑스 국토 면적과 맞먹고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미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보다 많은 5.9 기가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대서양 인근에서는 네덜란드 국토 면적 크기의 산림이 회복됐고요. 몽골리아 북부에서도 이 기간 동안에 120만 헥타르 산림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세계자연기금이 밝혔습니다. 또 캐나다와 아프리카 대륙 중부에서도 산림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자연기금의 연구진들은 이 같은 고무적인 진행에도 불구하고 산림들은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 2배는 더 회복돼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세계자연기금 관계자는 자연적인 산림 회복이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탄소를 처리하고 또 인공으로 나무를 심는 숲에 비해서 환경에도 훨씬 더 좋다고 설명했는데요. 대개 이산화탄소를 가장 쉽게 줄이는 것이 나무를 심는 건데요. 적절한 위치에 심어야지 효과가 훨씬 크다고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은 여전히 산림 훼손으로 인해서 매년 수백만 헥타르가 사라지고 있고 회복되려면 더 많은 면적의 산림이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철광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브라질 광업 쪽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브라질 광업연구소에 따르면 광업 부분에서 올해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큰 성장이 기대되면서 고용 창출 그리고 투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업 부분의 올해 매출은 2,700억 헤알, 우리 돈으로 55조 원이 넘는데요. 작년보다 30%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수출 역시 412억 달러로 최대 규모가 예상이 되고요.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서 국내 수요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브라질 광업연구소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광업 부문에서
90여 개 투자 계획이 마련됐다고 전했는데요. 지역별 투자 규모를 보면 남동부에 있는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 130억 달러, 그리고 북동부에 있는 비아주에서 110억 달러, 북부 파라주에서 90억 달러 이렇게 해서 모두 380억 달러 정도 투자 규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고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투자 계획의 실행이 옮겨지면은 고용 환경도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광물 부문의 성장이 예상되면서 세계 최대 광산 개발 업체인 발리의 시장 가치가 크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파울로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주 이 발리의 시장 가치가 600 헤알에 해당하고 올해 말까지 860억 헤알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작년에 브라질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자 발리와 그리고 국영 에너지 회사인 페트로브라스 등 자원 에너지 기업들의 가치가 추락했는데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런 회사들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한 트랙터 회사가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를 개발해서 포도 농장에 공급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모나크 트랙터가 캘리포니아 베어힐 지역에 있는 웬테 포도 농장에 완전 자율 트랙터, 그러니까 전기로 작동하는 건데요. 이게 처음으로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웬테 포도 농장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 농장 중에 하나인데요. 모나크 트랙터는 캘리포니아주 리버모어에 본사를 두고 있고 4명이 공동 창업한 자율주행 트랙터 회사라고 합니다. 이 웬테 농장은 모나크 트랙터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요. 덕분에 이 회사가 개발하는 이 트랙터 제품을 정기적으로 농장에 가서 직접 시험을 했고 그래서 네. 기능 향상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대기자연위원회는 웬테 농장에 배치된 자율 트랙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 이사회 관계자는 이제 이사회 자체적으로 매연 감소 조치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농장 측에 보조금을 주게 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웬테 포도농장 관계자는 모나크 트랙터는 트랙터의 미래를 대표한다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트랙터를 농장에 공급받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기품질관리기구 관계자는 이 회사가 탄소 배출 없는 혁신적인 농업 장비를 개발한 회사라면서 대기 오염을 줄이고 또 기후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품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배달 주문 많이 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도 그만큼 증가했는데 전 세계에서 나오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이 약 한 20여 개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다국적 기업과 국영기업 20개 회사가 전 세계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의 비영리 단체인 마인드루가 2019년 한 해 동안 마스크, 비닐봉지, 페트병 등 바다에 버려져서 오염을 초래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약 55%를 만드는 기업 20곳의 이름을 공개했는데요. 1위는 미국의 대형 석유업체인 엑슨모빌이고요. 전 세계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의 5.9%를 이 회사가 만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엑슨모빌이 59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생산하는 것 집계가 되면서 최다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은 역시 미국 회사인 다우케미칼 5.6%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시노팩이 5.4%, 인도에 있는 라마벤처스가 4.6%, 사우디 아람코가 4.3% 그렇게 차지했고요. 우리나라의 롯데케미칼은 2.1%로 1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 업체 4곳이 가장 많았고요. 이외에 미국, 태국, 대만 업체 각각 2곳, 우리나라와 영국, 프랑스, 홍콩,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브라질, 멕시코 업체가 각각 한 곳을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국가별로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호주가 가장 많았습니다. 1인당 59kg을 버리고 나타났고요. 이어서 미국이 53kg, 그리고 한국과 영국이 44kg, 일본이 37kg, 프랑스 36kg, 사우디 35kg, 스페인과 캐나다가 각각 34, 그리고 이탈리아가 23kg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대부분이 화석 연료만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재활용률 역시 1년에 10에서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쓰레기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캠페인에 앞장섰던 엘고 전 미국 부통령은 플라스틱 대다수가 기름과 가스로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이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는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는 육지, 길거리, 강가에 쌓여 있다가 결국은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엘고 전 부통령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루의 대표는 플라스틱 오염은 지구가 직면하고는 가장 치명적이고 큰 위협 중 하나라면서 현재 악화되고 있고 우리가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2019년에 1인당 44kg을 버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좀 줄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근 전남 광양의 백운산 일대에서 반달 가슴곰이 잇따라 목격되고 있습니다. 백운산, 현재 반달 가슴곰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리산과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천연기념물 제329호인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반달 가슴곰이 자주 목격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지구를 지켜라 반달 가슴곰에 대한 이야기 나눕니다.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달 가슴곰 참 우리와는 각별한 사이인 그런 느낌이 드는 동물인데 우리나라에 반달 가슴곰은 몇 마리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되나요? 예, 우리나라의 반달 가슴곰이 지금까지 한 69마리 정도 있는데요. 네. 많이 늘어난 겁니다. 기본적으로 반달 가슴곰이 지리산과 비무장지대 인근에 서식하고 있다고 보는데, 비무장지대는 예전부터 있던 반달곰 소수 개체가 남아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거고, 네. 지리산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까지 한 5마리 정도의 극소수 개체가 남아 있었는데, 복원 사업을 벌여서 지금 현재 69마리까지 늘어난 겁니다. 근데 지리산 개체군의 경우 4, 5년 전부터 서식지가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북쪽으로는 덕유산, 수도산, 가야산, 민주지산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백운산까지 반달곰이 현재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네, 반달 가슴곰이 체격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네,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예. 60몇 마리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그 정도밖에 개체가 없는 건데 이러면 멸종 위기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죠? 예, 69마리라고 해서 많게 보여도 그건 여전히 지리산 권역인 거고요. 옛날에 비하면 여전히 극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지리산에 인위적인 개입 없이 멸종하지 않고 번식해 나갈 수 있는 개체 수가 50마리라고 보는데요. 이제 막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을 돌파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반달곰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많이 살았는데 지금 멸종위기에 빠진 이유는 그 밀렵 때문인데요. 반달곰에서 채취한 웅담이 높은 값에 거래됐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한 80에서 90년대만 해도 최소 2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1980년대 설악산에서 반달곰이 사라지자 밀렵꾼들이 이제 지리산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지리산에 다섯 팀 정도의 밀렵꾼들이 있었는데 이른바 감자폭탄을 이용했다고 해요. 이 감자폭탄이 뭐냐면은 화약을 불려가지고 감자처럼 둥글둥글하게 마른 다음에 꿀을 발라놓으면 그 반달곰이 찾아와서 건드리는 순간 펑 터졌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리산에 있는 반달곰도 순환을 당했고 결국은 2000년대 초반에 한 5마리 정도밖에 안 남은 걸로 추정이 됐던 거죠. 네. 그 웅담 먹고 건강해지겠다고 그런 화약까지 써가지고 그렇게 잡았었군요. 네. 이 복원 사업이라는 이름이 참 낯설어요. 동물에게 이런 복원 사업을 한다. 이거 언제 시작했던 거죠? 예, 최초의 기원은 2001년인데요. 예. 그때
지리산에 실험적으로 4마리를 방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는 밀렵으로 죽었고요. 또 한 마리는 벌통을 훼손해서 회수됐고, 또 한 마리는 등산객에게 초코파이를 얻어먹다가 회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는 경남 진주에 진양호까지 갔다가 댐에 막혀서 결국은 못 가고 해수가 됐습니다. 실험 방사 결과는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야생 방사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목표는 2020년까지 50마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 50마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인위적인 개입 없이도 번식해 나갈 수 있는 채소 존속 개체군이었습니다. 여하튼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현재 69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위치를 이렇게 보는 걸 보면 GPS 장치 같은 걸 넣었었나 보죠? 예. 반달곰에 GPS를 달아서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길들여진 개체는 회수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 한국 반달가슴곰과 마찬가지로 그 유전자가 똑같은 반달곰을 외국에서 들여와서 방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리산에 있는 그 5마리와 교미를 해서 개체수를 불려나가게 된 겁니다. 예,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쏟아서 이제 50이라는 그 수를 돌파를 했네요. 네. 지금도 그러면 그 활동 반경을 계속 보고 있는 거겠네요.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를요? 네, 예. GPS를 달아가지고 전체 곰은 아닌데요. 일부 곰에 GPS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진주까지 갔다는 걸 보면 그 상당히 활동성이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반달곰이 KM53이라는 반달곰입니다. 2017년에 경상북도 김천 수도산에서 반달곰이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돼서 직접 가보니까 반달곰이 맞았습니다. 네. 근데 이 지리산에서 수도산까지 산길을 따라가면 100km 정도 되거든요. 게다가 고속도로를 2번이나 건너야 됩니다. 어이구. 그래서 전문가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이 KM53이라는 반달곰은 뭐 금오산, 민주지산까지 아예 종횡무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저곳을 탐험한다고 해서 콜럼버스 곰이라는 별명도 붙을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에서 이 KM53이 달리던 버스에 치이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보호소 신세를 죽을 때까지 질 것 같았는데 인공뼈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네. 다시 수도산에서 방사가 됐는데요. 지금은 민주지산 근처에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아유. 이 KM53 말고도 덕유산, 백운산 등지에서 활동하는 반달곰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식지가 차츰 넓어진 거죠. 네. 이렇게 좀 물론 고속도로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활동 반경을 넓히는 거를 좋은 신호로 봐도 될까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목표를 달성해서 다른 곳으로 넘어간 거니까요. 지리산 반달곰의 생태적 수용 한계가 76마리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개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수컷이 짝짓기를 위해서 활동 반경을 넓혀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멀리 가도 거기에는 암컷이 없죠. 그래서 환경부가 수도산에 반달곰 추가 방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그리고 몇 번 정도 방사를 할지는 아직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좀 됐고 환경부는 앞으로 이제 또 좀 다른 계획을 세울 그런 시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네. 환경부는 반달곰 복원 방향을 개체 중심에서 서식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사실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야생동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대형 포유류, 호랑이, 표범 이런 동물은 이미 사라졌고 반달곰은 거의 멸종과 같은 상황이었죠. 근데 이렇게 상위 포식자가 없어지니까 멧돼지, 고라니 같은 작은 동물들이 번성하게 된 건데요. 이런 측면에서 그 복원 사업은 대형 포유류가 다시 살게 됐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단조로웠던 생태계가 풍성해지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개체 수가 늘린 데서는 지리산은 일단 성공을 했으니까
확산된 서식지의 생태계를 더욱 풍성히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침을 환경부가 세운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들 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 상위 포식자라고 하셨잖아요. 반달곰에 좀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예, 물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그 전라남도 광양 백운산에서 곰이 닭을 잡아먹는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한 소동이 있었고요. 지난 7일에는 충청북도 영동 민주지산 근처에서 반달곰이 출현해서 벌통을 훼손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반달곰이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회피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은 극히 적은 편입니다. 네. 등산로에서는 일반인이 정규 탐방로를 따라서 등산을 하면 사실상 반달곰과 마주칠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더불어서 곰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곰에는 GPS가 달려있기 때문에 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민가에 너무 가까이 접근할 경우에는 미리 위험을 알리기도 합니다. 네. 저 숲 어딘가 산속 어딘가에 있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 것이 또 누가 덫을 놓을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이 있고 또 만약에 산을 좀 또 어떻게 개발을 했을 때 서식지가 또 훼손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좀 부딪히지 않게 잘 구획을 나누는 그런 정교함이 좀 필요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반달곰 피해 유형을 분석해 보면은 대다수가 대물 피해인데요. 벌통 훼손이 84%, 꿀을 동물 훼손이 좋아하니까. 3.4%,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대물 피해가 전부인데,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이렇게 그 반달곰을 관리함으로써 이런 피해들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반달곰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잘 이렇게 간섭하지 않고 서로 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할까요? 네, 저는 그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리피스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퓨마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퓨마도 KM53처럼 고속도로 몇 개를 건너서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도착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놀랐던 게 사실 퓨마의 출현이 아니라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야생동물과 충돌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과 맹수가 함께 사는 도시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네. 이 퓨마 덕분에 고속도로 위에 대형 생태 통로가 생기기도 했죠. 어쨌든 지리산 반달곰 복원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성공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개체수가 늘어났고 서식지가 안정적으로 관리됐고 서식지의 확산 가능성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반달곰과 같이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또 우리의 자부심으로 삼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3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대도시에선 법적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 사무실을 찾고 법률 자문을 구하는데요. 농어촌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농어촌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 함께 하실 분 소개합니다. 전북 지역 농촌 주민들 동네 변호사로 활동하는 분인데요. 현장의 어르신들은 박변홍사라고도 부르신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변홍사님, 박변홍사라는 별명은 어떻게 얻게 되신 겁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짓고 컸고요. 또 변호사를 하면서도 의뢰인분들과 이렇게 농사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또 어르신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농사에 관련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제가 박 변호사가 또 발음도 박 변호사랑 비슷하다 보니까 네. 예, 연결해서 그냥 아이고 농사랑 잘 어울리는 변호사 박 변호사 아주 좋네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됐습니다. 진짜 부르기가 훨씬 편해요. 박 변호사. 그런가요? 네네. 예. 마을 변호사, 동네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 제도가 2013년도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안전부가 같이 협약을 맺고 시작된 제도인데요. 아무래도 변호사가 도시에만 몰려있다 보니까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대한 법률 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무변촌 지역까지 법률 서비스를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지금까지 약 8년 정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서비스라고 하시는데 혹시 무료인가요? 예, 전혀 비용이 없고요. 다 무료고요. 편하게 그냥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직접 가서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예. 박 변호사님은 그러면 이 활동을 하신 지 몇 년 되신 건가요? 저는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했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2013년도에 시작했을 때는 전화나 팩스 이런 걸 활용해서 상담을 하다가 2015년도부터는 아예 무변촌 지역에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촌에서도 법적 분쟁은 분명히 있을 텐데 전문 지식이 없고 자문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 정말 생생한 얘기들 많이 접하시겠어요? 정말 많이 접하고요.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께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경찰서로 가야 될지 아니면 군청이나 시청을 가야 될지 이런 기관조차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부터 진짜 현재 법률 분쟁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상담 사례 그러면 한 가지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법이라는 게 알면 아는 만큼 힘이 되니까 농어촌 주민들에게 힘이 될 생활 속 법률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장 선거에 얽힌 얘기인데 자, 이 머릿속으로 좀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명의 이장 선거 후보가 있습니다. 재임을 노리고 있는 A가 있고 몇 해 전에 귀농한 B가 있는데 이 B 후보가 좀 젊은 일꾼을 강조하면서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임하고 싶은 A 후보가 집 담벼락에 설치했던 CCTV 촬영 방향을 마을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 쪽으로 틀은 거죠. 그리고 그 CCTV 밑에는 당연히 안내판이 부착돼 있지 않고 마을 사람들은 CCTV가 내가 지나다니는 길을 찍고 있다는 상황을 모르는 형태인 겁니다. 근데 A 후보는 이 선거 판세가 B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 B 후보가 조카와 함께 걸어가는 CCTV 영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서 부적절한 관계다. 이 사람이 이장이 웬 말인가 이렇게 허위 비방을 시작했고 또 별도로 마을회관 TV 뒤에 녹음기를 달아서 마을 주민들 나누는 대화를 녹음해서 또 듣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들켰습니다. 그래서 B 후보와 마을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이제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라고 한 건데 A는 이제 우리 집 CCTV 방향으로 옮긴 건데 그게 대수냐. 화질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녹음기 설치도 마을 사람들 마음을 알고 싶어서였지 나쁜 의도가 없다. 요렇게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A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 건지 오늘 변호사님에게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이 사례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서요. 예, 지역에서는 이장 선거가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로 굉장히 치열한 그런 법적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도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 CCTV와 녹음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방향을 틀고 그 화면을 내 휴대전화로 찍은 것 이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CCTV는 범죄 예방 목적이라든지 안전을 우리가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공공장소를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한 거를 조작까지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재조작해가지고 원래 CCTV를 설치한 목적과 달리 촬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돼서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이장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안내판조차도 부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원래 CCTV는 그 설치를 하려고 하면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안내판도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고요. 예. 또 그 녹음기를 설치해서 자기가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게 되면 우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처벌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을회관 TV 뒤에 녹음기를 놓은 게 정말 무거운 죄가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서 실제로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람을 피는 것처럼 네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거짓을 알리면서 그 상대 후보자를 비방을 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명예훼손죄로 또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7년 이하의 징역에 또 처해질 수도 있어서 굉장히 강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아이고, 얼마나 이장을 다시 하고 싶으셨으면 그런 일을 했을까 참 안타까운데 그 CCTV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이게 내 집에 설치한 CCTV인데 그러면 내 집 만약에 내 집 앞에 누가 쓰레기를 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CCTV를 달고 밑에 안내판을 붙이면 그건 괜찮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목적을 정당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안내판으로 안내를 하면서 부착을 하는 거는 적법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장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원래 집에 방범을 위해서 설치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거를 자기 선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장소인 도로를 향해서 찍는다는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런 것 참 명심하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그러면 이제 마을 주민들이랑 B 후보는 화가 나 있잖아요. A 후보에게 그렇습니다. 이제 벌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처벌을 예상할 수 있나요? 이 정도 사례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실제 그 이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고 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상대 후보가 굉장히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많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서 서로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징역형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실제 사례에서는요, 주민들분들끼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대립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지자체의 중재로 인해 가지고 잘 마무리되기는 했습니다. 서로 고소하지는 않고는. 농촌에서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좀 신뢰가 굉장히 크게 부여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역 어르신들이. 적정하게 잘 만나셔가지고 조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행히 이 사례에서도 과열 경쟁이 벌어지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했기 때문에 고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던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같은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활자로 적혀 있잖아요. 이럴 땐 이렇게 된다. 근데 또 막상 살아가는 마을에서는 이게 또 원만하게 또 해결되는 경우도 있네요. 이게 오랜 시간 함께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점이 많이 작용을 하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지역에서는 아주 협소한 그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원만하게 조절할 수 있는 주변 지인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익명성이 강조된 도시보다는 훨씬 더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이 그 중간에서 하실 역할들 이런 것들이 참 처음 겪어보신 일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래 해오셨지만. 네. 저희가 이런 분쟁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고 찾아가면 많이 상담을 오시는데 가장 좋은 거는 가끔 동네 주민분들이 같이 모시고 오세요. 분쟁 당사자를. 그러면 양쪽 분을 그 자리에서 가장 서로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보고 법률적인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법률적으로만 다툼
부분보다는 서로 원만하게 해결했을 때 받는 이득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제 시간적이거나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진심으로 상담을 드리면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심을 쏟으시면 또 설득이 되는 그런 걸 계속 보고 이제 겪고 계시는 거군요. 예. 청취자분들이 마을 변호사 제도 이용하고 싶다, 방법이 궁금하다,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넷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인터넷 검색창에 마을 변호사를 치면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 블로그를 통해서 활용해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의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시면 네. 해당 마을에 마을 변호사를 연락처를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찾아가는 그 서비스보다는 전화를 충분하게 활용하시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는요. 면사무소, 동사무소를 통해서 마을 변호사를 확인해서 전화로 하시면 가장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오신 날 오늘 낮엔 좀 덥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